네,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전쟁 이야기 같지만 비즈니스 이야기 같기도 하고, 비즈니스 이야기 같지만 외교 이야기 같기도 하고, 외교 이야기 같지만 또 비즈니스 이야기로 되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과연 미국과 러시아, 동북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러시아 유라시아 지역 전문가죠. 유라시아 21 회장 이대식 박사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대식 박사님은 이 푸시킨으로 박사학위를 건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문과 이과형의 르네상스형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좀 다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이분이 부동산을 해서 그런가 이렇게 자꾸 남의 나라 땅에 관심이 많은데 그린란드 북극을 자주 언급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왜 이렇게 북극에 관심을 갖는 거죠? 네, 조금 크게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북극 얘기도 하고 그린란드 얘기도 하지만 파나마 얘기도 네.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잘 보면 대서양이 잊혀지고 있다고 한마디로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서양이 잊혀지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 전략에서 발표를 하려다가 말았던 이른바 C5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코어 5개 국가를 보시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유럽은 없습니다. 유럽은 문명 소멸 지역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죠. 그럼 지금 파나마, 북극은 사실 미국에서 아시아로 가는 통로입니다. 태평양과 북극으로 가는 두 통로의 길목에 북극에 그린란드가 있고 파나마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고 거기서 중요한 통로가 북극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좀 단적으로 한번 보시면 뉴욕에서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것보다 뉴욕에서 북극을 거쳐서 부산을 오는 게 무려 위로 넘어오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그 키로수 비교가 되는데요. 자료를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미국 동남부에서 가는 것보다 미국 동북부 뉴욕에서 부산 아시아로 가려면 북극을 통해서 가는 게 훨씬 가깝다라는 수치를 제가 보여드린 게 있는데 지금 네 저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북극의 경유를 하는 게 35% 정도 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북동부, 동북부 지역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북극을 가는 게 낫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플로리다 쪽에서 가려면은 파나마를 거쳐서 가는데 문제는 파나마가 갈 수 있기 때는 이 배의 홀수가 15에서 13% 확 줄어버려요. 그러면 대형 선박이 못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북극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극과 파나마라고 하는 것들이 양수 협정으로 미국과 아시아를 연결시켜요. 다시 말하면 대서양을 잇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나온다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서양을 잊어버리는. 예, 예. 그게 뭐 이번에 국가안보 전략에서 똑같이 일관되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걸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한국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꼭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너무나 잘 아시듯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히토류입니다. 히토류가 중국이 사실은 히토류를 채굴을 하는 데는 70% 정도, 정련하고 만드는 그 과정은 9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광산은 70%, 재료는 90%. 그 채굴. 채굴. 땅에서 뽑아내는 거는 70%를 중국이 하는 거고 그보다 더 힘든 게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정령 과정은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 채굴한 히토류도 중국으로 보내서 정령 가공을 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 문제는 미국 안보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과제인데 이 히토류가 중국에 예를 들어서 4,400만이다. 그러면 북극에 러시아 북극권에만 한 7천만 정도 7천만. 예, 그러니까 매장돼 있는 게 아직 채굴된. 다시 말하면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엄청난 히토류 매장 지역이 북극권이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 중에서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한 150만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150만 톤. 근데 중요한 것은 히토류에는 중히토류와 경히토류라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렇죠. 그린란드는 양은 적지만 둘 다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하고 문제가 틀어졌을 때 임시 변통으로 어디서 가져올 때 그린란드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가 히토류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련하고 미국하고 전쟁 붙으면 미사일을 서로 쏘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로 쏘았겠습니까? 태평양을 건너서 미사일이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아니면 어디로 했을까요? 제가 드린 수치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알래스카로 쏘지 않나? 북극을 이렇게 구글 맵을 보고 이걸 태평양에서 안 보시고 북극으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미국하고 러시아가 가까운 곳은 북극입니다. 북극은 사실은 앞마당에 그 개천 하나 두고 서로 바라보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이번에 가깝거든요. 왜 영화 제목을 하우스 오브 잊어버렸는데 다이너마이트. 그 러시아 어디서 정처불명의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알래스카에서 쏘는 거 그 네네네네. 실패하는 그게 영화가 나왔어요. 저도 지금 그것도-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 예. 장면. 요즘 네. 러시아의 이중 스파이가 그걸 막아내는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 보시면 숫자로 치면은 북극과 상공을 지나가는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워싱턴까지 가는데 한 7,800km면 태평양 지나면 11,000km 되니까 훨씬 북극권이 가까운 거죠. 다시 말하면 북극이 중요해지면서 거기에 지금 군사적인 그 자산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이 터졌을 때 북극을 막지 않으면 사실 미국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극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가장 또 중요한 이슈는 뭔가 하면 중국입니다. 러시아가 북극을 개발할 때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데 서양이 다 떠나버렸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걸 중국이 대신하는데, 그래서 결국 러시아의 북극 바다는 국제 경유 노선 같은 경우는 96%가 중국. 아하. 예. 다시 말하면 중국이 북극을 독차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북극을 중국이 아두를 치는 게 미국이 용납하기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극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트럼프가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남북 전쟁 끝나고 나서 영국이 캐나다를 자기 영으로 만들었을 때 이 영국이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을 압박할 때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탁 미국한테 넘기면서 알래스카와 미국 본토가 오히려 캐나다를 포위하면서 사실 영국을 견제할 수 있게, 미국과 러시아 제국이 합쳐서 영국을 견제했는데 지금은 북극을 통해서 러시아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한꺼번에 정말 큰 그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좀 쪼개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지난 2월에 이제 젤렌스키를 백악관에 불러놓고 공개 모욕을 줬던 그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당신은 카드가 없다 하면서 엄청나게 모욕을 줬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8월엔 또 푸틴한테 레드카펫 깔아주고. 그런데 어찌됐든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돈 쓰기도 싫고 더 이상 그 소위 말하는 유럽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핵심적인 표면적인 이유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지만 러시아와 관계 정상화가 되고, 그래야지만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그 북극 지역에 여러 가지 뭐 광물 자원이 됐던 뭐 지역 그 영토가 됐던 뭔가 원활하게 경제가 순환되고 한마디로 돈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한다는, 여기까지 이제 논리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거래의 달인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오느냐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첫 번째 상징적인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아, 지금 전쟁 협상을 하는데, 예. 첫 번째로는 그 협상 장소에 좀 더 앞으로.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참여합니다. 아, 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만났던 네네, 그렇습니다. 레리 핑크뿐만 아니라 JP 모가 이렇게 투자사들이 전쟁 종전하는데 참가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한 러시아, 이 둘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인 파트너이면서도 사실은 일종의 투자 대상이 되는 자산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훌륭한 자산들이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흑토지대, 농업 네. 토지가 있죠. 그것도 대부분은 미국 기업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력 송배송에다가 히토류, 리튬 이런 등 아주 크리티컬한 광물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를 차지해서 이 자산을 어떻게 해체하고 어떻게 배분하는가가 가장 집중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만날 때도 다 기업들이 사실은 만나고 네네.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되는 것은 전후에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 건데 여기서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광물 협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데 한번 조금 전에 보여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 자, 이게 우선 광물 여기 핵심 광물이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나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12억 유로 정도의 핵심 광물이 우크라이나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지도에서 숫자들이 액수입니다. 아하. 세 자리에 해당되는 것들이 옅은 예. 색깔이죠. 연두색. 그게 전부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러시아 점령 러시아가 지역이네. 점령한 지역입니다. 다 동부 쪽에 몰려 있네요. 네. 돈바스. 광물을 먹고 싶은데 그 광물이 가장 많이 그것도 핵심 광물이 많은 곳은 러시아가 차지한 지역입니다. 이 광물 협정을 했을 때 젤렌스키가 이랬어요. 땡큐. 왜냐하면 네가 뺏어서 쓰든지 이 뜻이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차지한 곳을 미국이 뺏어서 쓰라. 그리고 50% 네가 가지고 50% 내가 가지면 되지. 아, 그래서 젤렌스키가 웃었다는 게 거기서 나온 표현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겉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뺏어간 것처럼 내용은 그런데 네, 네. 실제 들여다보면은 네. 젤렌스키가 웃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가 이 그렇죠, 광물 협정의 그렇죠. 네. 핵심이었군요. 그러니까 네.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관련돼서 또 재건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다음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재건이 어떤 지역에서 얼마나 돼야 되는지를 표를 만든 거예요. 네. 저기서 재건이 뭐 한 5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이라는데 색깔이 진할수록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재건에 들어가는 돈도 많은 지역입니다. 네. 자, 진한 지역이 또 어디로 보이십니까? 또 러시아가 역시 점령한 러시아 지역이네. 돈바스 지역입니다. 돈바스 지역. 다시 말하면 재건에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프로젝트가 진행한 것도 사실은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점령한 지역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얼마 전에 일종의 사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사실은 저쪽보다는 이쪽이 더 큰 프로젝트인데 더 중요한 문제는 옛날에 마샬 플랜을 했을 때 미국이 유럽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때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창구 단일화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유럽의 돈은 우리가 주니 네.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지역에 어떤 프로젝트 하는 거는 미국이 결정한다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사업이 될 경우에 돈은 이제 미국은 어떻습니까? 뭐 유럽이 갖고 있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유럽 리더를 쓰든지라는 거는 미국은 돈 별로 안 쓰겠다는 겁니다. 네. 대신에 러시아 돈을 쓰면 50% 수익은 내가 가지겠다. 이게 이번에 28개 평화안에 나왔던 거거든요. 아, 네네. 다시 말하면 저기 돈을 넣는 건 러시아 돈을 러시아 입장에서 불법적으로 뺏어서 쓰지 않는다면은 유럽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은 저기 왜 투자하느냐? EU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EU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 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인프라까지 다 뜯어고쳐서 유럽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이 EU가 창고 단위를 할 겁니다. 미국이 과거에 마샬 플랜을 한 것처럼. 그랬을 때 어떤 기업이 어떻게 진출할지는 EU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지방 의원들 몇 명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재건 사업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건 사실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인 거죠. 예. 그리고 그 규모도 사실은 우리 무정이고 유럽이 한국 기업이 토건 사업하게 않느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과 여러 가지 문제로 경제가 효과가 있는 거는 한국 기업이 안 줄 겁니다. 아, 미국이나 유럽에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기업한테 무슨 주를 주고 제3, 제4 하청을 겨우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5천억 중에서 한 3% 정도를 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좀 현실을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당히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금 메시지도 나오고 사업 계획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러면 이런 북극 협력이 본격화되게 되고 이제 북극 협력이 일어나게 되면 한국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특히 이제 동해안이나 뭐 이런 큰 변화가 올 텐데 어떤 변화가 오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쉽게 간단한 수치를 하면 제가 블라디보스톡으로 우리 관광객이 늘어난 수치를 지금 드린 게 있는데 그 표를 조금 땡겨서 보여주시면요. 2014년도에 러시아와 한국 간에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비우호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데 그때에 2015년도에 블라디보스톡에 간 한국 관광객 숫자가 3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3만 명. 예. 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9년도에 3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기 표가 나왔네요. 네. 그죠? 왜 그렇게 예. 갑자기? 예. 그러니까 이게 지정학적인 장애 요인을 딱 걷어내는 순간 관광객이 저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아,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그 유럽으로 가는 효도 관광하는 거는 유럽은 너무 머니까 블라디보스톡 가면 이제 유럽이다. 그렇죠. 네네. 러시아니까. 예. 근데 지금 요거는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극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북극과 미국, 러시아와 미국이 베링 해협을 통해서 동해안 쪽으로 물류와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물류와 사람과 예, 에너지가 예, 온다 예, 이런 예. 뜻이네요. 그랬을 때 우리는 동해와 남동안 해안의 항구들이 굉장히 저마다 특화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컨테이너 환적항을 할 수 네. 있고 여수 광양 같은 경우는 가스와 석유 환적항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동해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자연 그리고 관광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특화해서 키우면 굉장히 많은 기회 발전 기회 요인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준비 정도입니다. 예. 이 인프라 같은 거 준비하는 게 15년, 20년 걸리는데 그렇죠. 북극 항로는 사실은 2030년 되면 연중 항해가 가능하다고 얘기될 2030년 얼마 안 정도로. 남았네요. 네네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동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동해안을 따라서는 중측 교통로 출도가 아직도 노후화돼 있거나 아니면 연결이 끊긴 부분인데 그런 걸 연결하는 게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왔다. 그럼 동해안만 있고 싶겠습니까? 서울로 가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축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수도권과 연결되는 횡축을 살리는 교통회랑을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동해안에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북극 항로 하면 어쨌든 뭐 우리가 특히 이제 부산 이 뭐 역할이 크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해수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봐서도 그렇고. 그런데 뭐 비단 그 우리나라만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뭐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돈에는 굉장히 밝으신 분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도 그렇고 북극 항로를 활용해야 되는 상황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밌는 게 취임하던 그 날 1월 20일만 해도 북한을 2번이나 언급을 하고요. 또 김정은 안부도 묻고 계속 이제 그러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콘도 짓기 좋은 땅이 북한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좀 연결이 될까요? 저는 굉장히 트럼프는 일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일관돼서. 예, 예. 네. 가자지구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거기다가 사실 휴양지 만든다고 한 그랬죠. 거잖아요. 처음에 말도 안 그리고 되는. 최근에 그 해결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평화협상을 하면서 거기에 그 지역을 잇는 회랑이 있습니다. 장계주로 회랑이라는데 네? 그 장계주로 회랑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여러 가지 문제로 해결을 못했는데 트럼프가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미국 기업이 들어가 그랬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은 90% 이상 미국이 가져간다라고 했습니다. 일관되게 주로 90% 가져가는구나. 네.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끝에는 투자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저기에 투자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하노이의 트라우마가 김정은한테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정말 그 북한 역사상에서 지도자가 처음으로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네. 굴욕이 정말 없죠. 이거는 네. 커다란 네. 문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핵을 포기한다라거나 김정은의 체제 문제를 이 카드로 협상 카드로 올리면 진전이 하나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러시아가 북한에게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체제 보장과 핵 보장안들은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순간 북한은 단 한 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상 갈마의 트럼프 타워는 그 순간 다시 책상 밑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데 다행히란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데 트럼프가 이미
북한을 핵 보유국가로 기정사실화하는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핵을 인정한 상태로 일종의 다른 우회 협상 카드를 낼 수도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며칠 전에 모스크바에 갔다 온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군인들을 파병을 하다 보니까 네네. 만약에 북극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하고 푸틴 대통령이 협력 관계가 된다면 러시아하고 가까운 북한하고의 뭔가 새로운 변화 가능성, 러시아가 일정의 역할을 하게 되거나 뭐 이런 어떤 상황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경계 대상은 사실은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은 손을 잡고 둘 다 공동의 이익 중에 하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중국을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같이 견제해 준다는 것은 러시아와 미국이 북한의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일종의 장도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니까요.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좋아지면서 러시아와 북한,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같이 선순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원산 갈마에 처음에 리조트 낸 다음에 외국인이 들어갔다가 다시 금지시켰습니다. 출입을. 네네. 그러나 예외는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지나갔죠. 그 사진들이 원산 갈마 그 지역에 있는 러시아 사람 안나가 찍은 사진들. 이거 러시아 사람들도 저기 안나라는 사람이고요. 네. 그 해수욕장에서 지금 산책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쭉쭉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는 러시아가 원산 갈마에 진출해 있고 거기에서 틀을 잘 닦아 놓으면 트럼프가 들어오면 되는 거죠. 순서가 그렇군요. 네. 북극 항로 이 하나 워딩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기후 위기라는 그 참혹한 현상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지정학적인 맥락, 지경학적인 맥락에서 짚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요. 박사님 오늘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마지막으로 북극 항로 개발 모두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지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도 북극을 둘러싼 러시아와 한국 간의 협력 정책 백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선 러시아 쪽에서 뭘 원하는지는 러시아는 당장은 북극에서 만드는 LNG를 사가라. LNG를 네. 사가라. 그리고 러시아한테 필요한 배를 다오. 우리가 조선 산업 진출한다. 가스를 줄 테니 배를 다오. 가스를 주고 우리는 배를 판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극을 개발하려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기술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네. 무인 선박부터 시작. 무인 선박, 그다음에 저기에 쇠빙선, 그 시베리아에 있는 강에서 올라오는 물자들이 북극으로 가지 않으면 북극 항로 자체가 경제성이 없습니다. 아무르강 이런 거 말하는 네네네. 거죠. 네. 근데 아무르강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거기다가 항구를 언제 만들겠습니까? 그 북극 항도 그렇고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만드는 게 PPF라고 있습니다. PPF. 프롬프트 포트 퍼실리티라고 하는 건데요. 즉시 항구 시설입니다. 배를 가져가서 예. 배가 예. 항구가 되는 겁니다. 배 아하. 자체가 배가 가서 그것도 발전소가 좋은 되고. 아이디어구나. 네. 배가 가서 창고도 되고 그러면 얼음이 있든 없든 모든 걸 실어서 다시 저장하고 또 전기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도 만듭니다. 예. 얼음이 녹든 안 녹든 그것들을 지금 한국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극 전체를 지역 개발할 때 곳곳에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회가 오는군요. 예, 첫 단계에서는 가스 사고 배 보내고 그 다음 단계는 지역 전체에 개발할 때 인프라에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의 테스트베드를 삼는 거예요. 항구를 건설할 때. 네네네. 제가 고향이 강원도니까 양양 이제 비행기가 이제 드디어 뜨기 시작했는데 양양에서 지금은 인천에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삥 돌아가 2시간 40분 걸리는데 블라디보스토크 북한을 경유하면은 한 50분이면 가니까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네. 유럽 여행을 할 수 있겠네. 네. 오늘 북극 항로부터 해서요. 러시아, 미국 간의 관계 등등 지정학적 맥락에서 풀어봤습니다. 러시아 유라시아 지역 전문가 유라시아 21회장 이대식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대식 박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점점 상상력도 있고 재미가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 벤처 4대 강국 종합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 방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더 기분이 좋았던 거는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에 벤처협회나 벤처 관련된 모든 협회에서 일제히 환영 성명을 낸 것입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IMF에 우리가 극복할 때 보면 결국은 그 IT 벤처 기업이 결국은 극복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었죠. 당시에 보면은 신랑감 1위가 벤처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여성 벤처 기업도 많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좀 이 경제 성장률이 지금 2%밖에 안 되지만 새로운 도약을 향해서 이 위기의 강을 이 벤처 스타트업을 통해서 힘차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